이게 성적의 분포 곡선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4%, 뭐 9등급도 마찬가지로 4%, 뭐 2등급까지가 이제 11%, 뭐 하위 11%는 이제 8등급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간쯤이 이제 가장 많아요. 그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도 뭐 4등급, 5등급, 6등급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 성적 분포와는 별개로 학생들은 모두 다 1등급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5등급도 1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뭐 6등급도 1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뭐 모든 친구들이 다 1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그 흐름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5등급은 4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되고요, 4등급은 3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 3등급은 2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 얘들이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5등급인 친구가 1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건 뭐 사실 10층짜리 건물을 10층부터 짓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우리 학교의 전교 1등이 저 강의를 들어, 우리 학교의 전교 1등이 저 학원을 다니고 우리 학교의 전교 1등이 저 교재를 풀어요. 근데 그 교재를 풀고 그 강의를 듣고 그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 학생이 전교 1등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학생도 그 전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단계별로 쌓아 올라가서 비로소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 친구의 지금 공부하는 것들만 따라 하다 보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 거죠. 수학은 단계별로 쌓아 나가는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최고난도 문항을 풀어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 최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풀기 위한 공부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표 유형에 대한 학습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전에 개념 학습이 먼저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심화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실패를 해요. 그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공식을 암기하고 예제 유제를 풀어요. 기분 좋죠? 잘 풀리거든요. 와, 나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응용 문제는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선생님 저 개념도 알고 예제 유제는 풀리는데 심화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해설지를 봐요. 해설지를 보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모르면 봐야죠. 근데 이제 다음에 보면 또 못 푼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이 단계에 있겠죠.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도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의 응용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게 이제 복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쉬운 일이고요, 복습을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복습하는데 손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어내는 사실 그러한 과정들보다 한 권의 문제집 안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 없이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컨텐츠가 많이 없어서 한 권의 문제집들을 여러 번씩 보던 그런 어른들의 공부하던 방법들이 사실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를 다음번에는 꼭 맞춰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틀린 문제들을 복습하는 과정들, 사실 이 과정이 없으면 수학에서 점수 향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살펴보면 학원에는 가잖아요.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보통 교재에 있는 거 첫 문제를 다 풀어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대표 유형들만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유형의 문제들은 집에서 풀어와라. 그럼 숙제로 내어주고 다음 시간에 오면 못 푼 것 질문해라. 그러면 이제 못 푼 것들을 이제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분명히 학원에서 그 대표 유형을 풀어줄 때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풀면 안 풀려요. 이게 같은 문제처럼 또 느껴지지도 않아. 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개념이라는 것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것에 이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 유형들을 다 풀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마지막에 뭔가 공식적인 부분들, 그래서 공식 같은 것들만 보고 이걸 풀어내니 이게 대표 유형과 밑에 있는 유형들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시중에 아무리 많은 교재와 강의가 있어도 이 수학 실력을, 수학 성적을 100% 올려주는 강의나 교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재와 강의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배운 걸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운동이랑 공부랑 사실은 다를 게 없거든요.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운동을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물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죠. 근데 운동을 가끔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 나가는 건 하고 나면 뭔가 좀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땀 흘리고 나면 내가 오늘 하루 되게 열심히 산 것 같고,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뭔가 진도가 나가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산 것 같고, 뭔가 실력이 오른 것 같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뭐 일주일에 이틀 3일 하는 것보다 뭐 매일을 꾸준하게 하면 훨씬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운동을 해도 정말 효율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도 그러는데 운동을 매일 하세요. 근데 그만큼 건강하고 멋진 몸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운동을 안 해도 좀 건강한 몸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뭐 비슷한 강도의 운동을 해도 훨씬 효과적으로 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식단 조절을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해야 운동이랑 병행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고요. 뭐 적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식단 조절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몸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학에서 뭐랑 하냐면 이게 개념 공부랑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안 푸는 것보다 푸는 게 낫긴 하죠. 근데 개념 공부에 정말 충실하게 해나간 사람들만이 이 틀린 문제 속에서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공부라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개념이라는 건 사실 교과서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 기초라는 게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정말 중요해서 기초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은 항상 교과서나 개념서로 하셔야 돼요. 근데 첫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유형별 문제집을 첫 단추로 끼워내는 것, 이게 가장 잘못된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집은 개념이 갖춰졌을 때 이제 비로소 풀어내는 거라 처음에는 항상 교과서를 시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중위권 학생들이 유형별 문제집에 미쳐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은 또 기출 문제집에 미쳐 있습니다. 근데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정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교과서를 정말 꼼꼼하게 봐요. 제가 교실에 들어가도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요. 근데 어중간한 애들이 잘 안 들어요. 가끔 가다가 뭐 학원 숙제를 수업 시간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행학습을 하는 것보다 사실 심화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도 기초가 탄탄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은 항상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잘 쌓아놓은 친구들만이 결국에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선행학습보다는 사실 심화학습이 먼저 되어야 한다. 물론 심화학습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것, 오케이, 그건 가능할 수 있죠. 이 공식이라는 것과 개념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안에도요,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하는 거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이고요. 뭐 미분계수의 정의, 이런 걸 물어봐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과적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낼 수 있는 공식들은 암기하고 있을지언정 사실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의 수는 한반에 극히 드물다. 해봤자 한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뭐 그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 공부에 충실하고 나면 문제가 전부 다 풀리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도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을 1000번을 봤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죠. 근데 절대 제가 하질 못할 겁니다. 이게 몸으로 연습하는 거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까?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개념들을 좀 도구화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개념을 모르는 채로 문제를 틀리면 틀린 문제 속에서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문제를 틀려야 그 안에서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고 많이 틀려야 돼요. 틀린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하고 나서 와 내가 여기 거 다 맞췄어 좋아할 게 아니라 틀린 문제들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숙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쌓아가는 것들이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이게 배어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2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다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딱 2가지, 오늘 끝나고 나면 개념 노트랑 발상 노트 이렇게 딱 2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노트를 만들어 갈 겁니다. 개념 노트라는 게 사실 처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시중에 잘 정리된 개념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잘 만들어진 개념서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개념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생각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적어 나갈 때 그게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아요. 개념 노트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들, 그 다음에 수학원, 수학2 선택 과목까지 이렇게 우리 4개의 노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노트 안에 개념을 전부 다 넣어서 수능 때까지 이걸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찾아 읽어요. 그냥 내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쉬는 시간들, 이럴 때 그냥 수학 문제 2개, 3개 짜투리로 풀고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이런 시간들에 그냥 수학을 읽는 거예요. 수학은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정리하고 읽어 나가자. 처음 시작은요, 교과서의 목차들을 보고 거기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쭉 다 적고 그 키워드들에 대한 이제 용어의 정의, 개념의 유도 과정, 조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모를 거예요. 좀 이따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때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 학습하게 되면서 알게 된 개념들까지 같이 쌓아 나가서 내가 만든 단 하나의 개념 노트를 수능장까지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일인데요, 정말 장담하건대 가장 빠르게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학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이 아니라 100점 맞는 친구들은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사실 모든 학생들의 그 능력치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재능을 가진 특별한 누군가는 이걸 노트를 안 만들어도 그냥 머릿속에 박힌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들은 이걸 의식적으로 만들고 읽어야지만 머릿속에 박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첫 개념 노트가 있으면 노트의 앞 페이지에는 전부 다 교과서 내용들을 적을 거예요. 그럼 뒷 페이지들은 전부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앞 페이지에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갑니다. 원의 방정식 안에는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 원의 방정식의 정의도 있고, 원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있고, 그리고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도 있고. 근데 공식만 적는 게 아니라 저 사이에 이제 유도 과정이나 저게 적용 가능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첫 페이지에 적어요. 저건 교과서만 보면 나도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수업만 들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단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문제를 보면 이게 이 단원에 이런 개념들을 사용한 문제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우선 그게 돼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문제를 같이 풀 때 이건 어느 단원에 어떤 개념을 써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 그 방향에서부터 막혀요. 근데 이 교과서 정리를 먼저 한번 하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뒷면에는 뭘 정리하면, 뒷면에는 이후에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팁들, 혹은 심화 강의를 듣고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노트에 적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장의 앞 페이지에는 교과서 개념이 적혀 있고요, 뒷 페이지에는 심화 개념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장 안에 그 한 단원이 그냥 기본 개념, 심화 개념 같이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계속 읽으라는 거죠. 다른 단원에서도 한번 볼까요? 자, 수열로 왔습니다. 수열로 오면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이 있죠.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 개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공부하다 보면 익히는 개념들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직선과 관련이 있구나. 등차 수열의 합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와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칭성을 써야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런 개념들이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심화 수업을 듣고 심화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저런 개념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노트의 뒷면에다가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단원에는 이런 개념들을 넣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개념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개념 노트는 이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자주 읽으시라고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자주 읽으시라고요. 수학을 읽는다는 것 자체를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수학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나만의 언어로 풀어 쓴 저 개념들을 읽어보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막히는 문제들이 딱 등장을 해. 그럼 펜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단원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지? 그 단원에 어떤 개념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개념들을 떠올리면 시험은 무조건 내가 배운 것 안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배운 적 없는 것에서 나온 문제는 없어요. 무조건 배운 것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읽어서 이게 이 개념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 우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개념 공부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식 암기, 이게 개념 공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개념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하고 많이 읽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하나의 문제는 개념을 이해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수학 문제 풀기로 갑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제대로 푼다는 건 뭔가, 이게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중하 문제들이 있고, 그럼 제일 처음에 1단원의 개념 학습을 하면서 쉬운 문제들을 풀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는 쪽은요, 그러면 1단원에서 중단원 문제를 풀고 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공부 중에 잘못된 하나가, 한 단원을 공부할 때 얘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한 번에 보고 넘어가겠다는 생각,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학원에 내가 수준에 맞지 않는 학원을 들어가면요, 혹은 강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나는 정작 필요한 게 쉬운 예제들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예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대표 유형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갑자기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애한테 뛰라고 하니까 뛸 수가 없죠. 뛰다 넘어지면 얼마나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건 쉬운 개념 공부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하면서, 이때는 문제풀이가 주가 아닙니다. 그냥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용도. 그러니까 진짜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 뭐 다른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뭐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만 풀면서 우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처음에는 제일 쉬운 문제들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진도가 나간다는 재미, 내가 한 과목을 끝냈다는 재미,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항상 1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보다가 1단원을 못 넘어가고 포기하고, 다음에 2단원에서 또 어줍잖게 시작했다가 또 포기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도 재미가 없어요. 성과가 안 납니다. 포기해본 경험들이 쌓인다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내가 끝까지 성취해본 경험들이 쌓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쉬운 수준으로 한번 쭉 훑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으로 쭉 훑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쭉 훑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두 번째 단계를 공부하는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나는 아직 그 문제를 풀 준비가 안 됐을 뿐,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세 번째 볼 때 그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자, 넘어가서 이제 내신 수학을 공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죠. 학교 수업을 안 듣고 내신 준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자직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문제집을 풀고, 심화 개념서를 풀고, 고난도 문제집으로 가고, 기출 문제집까지 이렇게 가는데, 보통의 이제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유형별 문제집, 뭐 그건 이제 내가 공부를 쌓아가는 데서 중요하지만, 시험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건 이게 학교 수업이랑 기출 문제입니다. 학교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 누구를 물어봐도요, 문제집을 참고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집에 집중을 해서 시험 대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건 내가 어떤 개념에 어떤 유형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시험이 정말 임박했을 때는요, 내가 시험 준비하는 데에서는 사실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은 어떤 선생님이든 다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건 내가 수업했던 내용, 교과서 내용, 부교재 내용,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뭐 참고하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수능 수학은 보통 개념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연계 교재를 하고, 그 다음 고난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 수능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은 뭐 연계 교재랑 기출, 개념 강의, 여기겠죠. 뭐 N제는 만약에 내가 풀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 저한테 N제 한 권을 갖다 주면 저는 거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한 권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힐 자신이 있습니다. N제를 안 풀어봐도 맞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서를 잘 공부하고 연계 교재 기출만 잘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제 N제를 풀면서 뭔가 내가 실력을 쌓아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기출을 가지고 먼저 실력을 쌓고 연계 교재를 가지고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은 결국에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표현은 바뀔 뿐, 그래도 이 단원에서 어떠한 개념들이 다루어지는지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3인데 단기간 내에 진짜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내가 개념 공부까지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출제 유형들을 직접 분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이건
어디까지나 수학 실력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수능 수학을 잘 치는 방법, 수능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본질랑 아까 그게 설명드린 게 본질이고요. 근데 이제 단기간 내에 점수를 올리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형별로 먼저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유형에 대한 나의 이해도를 직접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 나의 이해도가 떨어져?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4점짜리에 대한 감각들을 좀 길러가는 것, 그게 사실은 뭐 단기간 내에 성적을 올리는 데 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풀면서 내가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음에 반드시 맞추겠다,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한 달에 딱 한 문제만 더 맞출래, 이 한 달에 한 문제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사실 10개월에 10문제, 그럼 40점인데 한 달에 한 문제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잘 정리해서 이번에 틀렸던 문제, 한 달 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거 딱 하나씩만 더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상 노트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 노트,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발상 노트. 그러니까 풀지 못한 문제는 해설지를 보겠죠. 근데 이제 내가 풀지 못한 그 단계가 어딘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나는 처음에 이 조건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였어. 이 조건을 보고 내가 손도 못 댔는데 이런 거였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건의 해석이나 발상들을 보고 다음번에 봤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단원별로 얘들을 쌓아 나가면 발상 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노트를 4권을 만들었잖아요. 고1 수학원, 수학2 선택 과목까지. 근데 앞에 한 20장 정도는 이제 개념으로 찼어요.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여백들의 이제 발상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것도 분류를 해 가면서. 이 발상 노트라는 게 오답 노트와는 이제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오답 노트라는 건 내가 만약에 10문제를 틀리면 10문제를 전부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 오답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정리하는 것도 시간 낭비고요. 오답 노트 만들어도 안 봅니다. 그래서 발상 노트는 짧게 보자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해석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전부 다 쌓는 게 아니라 딱 그 조건 한두 줄만 적어놓고 그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들, 발상들, 그리고 사고 과정들,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원과 원 밖에 점 하나가 있어요. 뭐 문제 속에서 쓰인 성질이겠죠. 근데 그 문제 전체가 아니라 내가 이 성질을 몰랐어. 그럼 그 성질 정리하자고요. 원이랑 밖에 한 점이 있으면 보조선을 긋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서로 합동이더라. 저기 각이 두 개가 같아서 각이 이등분되더라. 근데 뭐 저런 성질들을 몰라서 내가 어떤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단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풀어내지 못해서 막혔었는지 그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거죠. 만약에 반원이 있고 위에 점 하나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그럼 얘도 지름이 있으니까 지름의 양끝점 있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세 개가 닮았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내가 문제를 못 풀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는 거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마주본 각의 합이 180도 정리를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보니까 이걸 쓰는 문제가 아니더래. 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중심각이랑 원주각의 관계를 쓰는 문제가 있더래. 그럼 여기에다가 또 코멘트를 한 줄 더 적어두고, 다음번에 봤는데 이것 말고 사인 법칙, 대각선을 그어서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가 있더래. 그럼 이 상황에서 또 하나를 적어두고, 그러면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등장을 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행동 광령이 보이는 거죠. 대각의 합이 180도인 거 써먹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를 써먹어야 되는구나.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쪼개면 무언가가 보이겠구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쩌면 저걸 모두 다 사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발상 노트에는 이런 걸 적는 겁니다. 내가 틀린 문제들을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보고 그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이 상황이 왔을 때 이 단계는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 단계에서 다시 걸려 넘어지진 않아야지. 이게 수능 수학 문제가 오답률 70%예요. 엄청 어려운 문제죠. 이 위치 함수가 있는데요.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인데, 위치 함수를 보고 이 속도를 가지고 정적분을 하는 문제입니다. 계산하려고 덤벼들면 풀릴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해석하지 못한 건 위치 함수가 3차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위치 함수가 3차니까 속도는 2차? 속도의 부호가 최대 2번 바뀔 거고,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어봤자 2번밖에 안 바뀌겠구나.
뭐 이런 운동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석을 못했어요. 그럼 저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문장만 딱 가져가자는 거죠. 아, 이런 상황을 봤어?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나만 더 볼까요? 2022 4학년도 수능 수학입니다. 오답률이 84.7%. 굉장히 많은 학생들 틀렸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계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계산량의 차이가 엄청 클 수 있다. 저건 사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뭔가 계산을 하려고 덤벼들면 엄청 복잡해지는 문제인데 그런 걸 의도하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딱 마지막에 저 줄이에요.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저 부분을 해석 못해서 틀린 거예요. 84.7%가 저걸 안 보고 계산하려고 덤벼드니까. 그게 방금 정리했던 상황이거든요. 아, 원 위에 한 점이 있어? 그럼 얘가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네. 닮은 삼각형을 쓰면 되겠다. 그럼 사실은 계산이 한 두 줄, 세 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답률이 저렇게 높은 건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저런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발상 노트에 저런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가고요. 진짜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루 이틀은 저것만 읽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 맞아, 내가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배운 개념 안에 있구나, 그때 상황은 이러이러했어, 그때 이렇게 발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개념 정리와 발상만 쌓아 나가다 보면 점수는 자연스레 오릅니다.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는 거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가장 단기간에 성적을 향상시킨 건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개념 노트랑 발상 노트. 근데 시켜도 안 합니다. 귀찮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속는셈 치고 여기 온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개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풀면서 틀린 부분들 잘 쌓아가시고요. 그리고 뭘 하자? 자주 읽자. 그래서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이게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절대 다음번에 또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양치기의 한계는 거기에서 오는 거죠. 수학 문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풀어왔잖아요. 근데 어렵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지. 아, 지금처럼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하늘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뭐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